예, 방금 소개받은 이영석입니다. 최종원 교수님이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광주대학에서 30년 있다가 작년 2월 달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집이 서울이어서 지금은 이제 서울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제 서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옥성득 교수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제가 발제를 맡게 됐는데 일단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 19세기 말 주로 1880년대 9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때 영국 사회와 과학, 종교, 교육 이렇게 잡았는데 타이틀만 보면 너무 거창한 제목이어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뭐 진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1880년대 90년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그때 당시에 특히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죠. 이 영국 국교회가 쇠퇴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과학 지식의 문제 보고 그 다음에 또 교육 문제 이런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린다기보다 한 두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당시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차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영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사회가 대부분 해당되겠습니다만은 탈기독교화 상당히 진행되어 있죠. 그런데 이 1880년대, 90년대에 특히 유럽 사회에서 이 과학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그러한 독자층 내에서도 이 과학 지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성서적 세계관이나 해석과 과학 지식 사이의 모순, 충돌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차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진화론의 충격은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천문학의 지식이나 또는 연력학 이런 데 어떤 새로운 발견이 이 성서적 세계관이나 이런 것과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후반에 특히 초등교육의 이 국립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초등교육 과정은 대부분 교회, 영국 국교회나 기국교회에서 맡고 있었는데 이게 국립화되면서 이 종교교육 문제가 또 논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 에피소드는 이제 당시에 그 대학에서 에그노스티시즘, 이 불가지론 이런 것이 확산되고 기독교에 대한 시니시즘이 냉소주의가 널리 퍼지는 그러한 그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영국 사회의 탈기독교화를 보여주는 몇 가지 통계를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6년에 조사에서 이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게 33%, 무종교가 63%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기독교가 사회혼란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어떤 예측에 따르면 2030년에 영국 국교회에 아마 그 매주 주일 예배 참석자가 35만 명 선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예견도 있습니다. 결국 이 탈기독교화 이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됐고 어떤 계기로 가속됐는가 이것은 매우 논란이 많은 문제인데 뭐 로이 포터 같은 사람은 뭐 18세기의 종교적 관념과 시장, 사회의 성립에서부터 이미 찾고 있고요. 또 이 19세기 후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또 1차 세계대전 이러한 여러 그 결정적인 계기들이 탈기독교화 또는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을 가속화하는 어떤 중요한
충격을 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세기 중엽에 당시에 영국 사회, 잉글랜드 웨일스죠. 종교 실태가 어땠나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 그 실태를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1851년, 영국은 이제 1801년부터 인구 센서스를 10년마다 해왔는데요. 1851년 인구 센서스, 이때 그 항목에 그때 실무자들이 종교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종교를 믿고 있나 이거죠. 이 가구별로 전부 다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통계는 그 1851년 인구 센서스 리포트에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거 빼버리고 이게 안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다가 이 통계가 이제 1880년대 들어와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이제 1851년 조사 시점의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통계가 알려주는 건 뭘까? 전체 인구 중에서 잉글랜드 웨일스입니다. 55%가 좌우간 국교회나 비국교회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국교회와 비국교회의 그 신자 수를 비교해 보면 국교회가 생각보다는 점차로 쇠퇴하고 있고 반면에 비국교회가 그 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만을 가지고서는 당시의 영국 사회에서 이 종교 실태가 어땠는가 참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원래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는 영국 사회에서 이 정도 된 것은 지금 쇠퇴의 추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달리 생각한다면 아직도 이 19세기 산업화가 이미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시장사회가 성립된 시대에 아직도 이만큼의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최소한 현상 유지는 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63%가. 예. 그러니까 이제 로이 포터가 18세기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은 물론 지식인 사회나 상층 사회, 부르주아나 이런 쪽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습과 폐제가 그러나 전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저는 이제 19세기 중엽의 영국 사회는 그래도 아직도 이런 기독교적인 영향력, 또 기독교 종교가 상당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을 어떤 사람들은 잡지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에 뭐 에든버러 리뷰는 물론 그 이전부터 쭉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여러 종류의 그런 잡지들이 널리 읽혔고 특히 어느 정도 중산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서재에는 대개 한두 종의 이 잡지들이 그 서재에 꽂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잡지를 읽은 거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보통 리뷰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잡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잡지들은 이제 에든버러 리뷰라든가 뭐 그 외에 많은 리뷰가 있고 특히 1860년대와 70년대 이전에 에든버러 리뷰나 뭐 퍼터리 리뷰나 이와 같은 리뷰에 비해서 좀 더 새로운 편집을 한 그런 새로운 스타일의 리뷰 평론지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1860년대 나온 컨템포러리 리뷰고요. 그다음에 1870년대 나온 19th century인데 이러면서 동시에 잡지들 이 평론지들 사이에 경쟁이 붙습니다. 경쟁적으로. 그래서 이제 독자층을 넓히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담론을 오히려 이 평론지들이 주도하는 시대였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잡지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19세기 후반에 이 평론지들이 이와 같이 급증하고 또 관심이 높았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이 과학, 신학, 역사, 그 외에 다른 여러 분야의 지식이 급증하는 시대였다 이거죠. 그런데 보통 일반 독자층, 특히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이러한 독자층의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그 지식들 자체를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층들은 그러한 지식을 조금 더 단순화하고 그 논지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머라이즈 했다든가 다이제스트 한 이러한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독자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독자의 요구와 당시에 또 증가한 지식인 필자들로 접점으로써 이 잡지가 리뷰라고 하는 것이 널리 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러한 리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실 문제를 다루는 논설을 게재하면서 동시에 이런 여러 분야의 지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논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 제가 19세기에 나온 간행물 사진을 조금 모아보니까 이 왼쪽부터 이 쿼터리 리뷰 이건 굉장히 오래됐고 보수적이었습니다. 컨템포러리 리뷰 이것은 이제 1860년대에 나왔는데 대체로 리버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19th century 70년대에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버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컨템포러리 리뷰와 이 19th century는 특히 다른 여러 이슈들 못지않게 이 새로운 과학, 그 다음에 바로 이 종교 문제에 관한 논설들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에 6종의 리뷰를 검토해가지고 1880년대, 90년대에 6종의 리뷰에 나온 논란이 된 여러 이슈들을 골라내서 한 11가지의 주제를 뽑아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9가지 이슈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2가지 이슈를 포기를 해버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 논설입니다. 이 컨템포러리 리뷰나 90th 센츄리 여기에서 수많은 그 종교 논설을 제가 복사를 했었는데 오래전에. 근데 제가 성서 또 기독교에 관한 그런 심층적인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런 논쟁을 정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는데 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쓴 글 중에 과학 지식, 특히 표트르 크로프토킨의 과학 논설을 중심으로 그 과학 논설을 분석한 적이 있고 또 이 신학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2 논문의 내용을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지금 이 제 오늘 발표의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 2번째 이 과학 지식의 영향이라고 해서 이제 진화론, 천문학, 연력학 이렇게 잡았는데요. 대체로 18세기에 영어 사이언스는 일반적으로 체계화된 지식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19세기에 와서 사이언스는 구체적으로 자연에 관한 지식 체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사이언티스트 이 말은 1833년에 캠브리지 대학의 한 학술 모임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1860년대에 이 말이 널리 퍼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다 이런 의미로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19세기 후반에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된 것은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이제 영국 사회에서는 특히 1851년에 이 만국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 박람회 건물을 보통 수정궁 크리스털 팰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세웁니다. 철제 골조와 유리만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분위기 하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어떤 과학 기술 이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이 박람회 준비위원회는 흑자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흑자 기금을 거기에 도네이션을 더 받아가지고 바로 그 박람회장 이게 이제 오늘날로 친다면 런던의 사우스 켄팅턴인데요. 여기에 부지를 사들여요.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오늘날도 잘 알고 있는 이 로열 앨버트 홀, 사이언스 뮤지엄,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 이와 같은 또 그 뭐죠? 그 임페리얼 칼리지 이런 여러 그 전시관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박람회 이후에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한 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제가 그 이제 읽은 그 특히 19th century
19th century를 중심으로 보면 대체로 그때 당시에 이 잡지에 이 과학에 관한 논설을 많이 발표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뭐, 본 캔벌이라든가 헉슬리는 잘 알려지고 스펜서, 그리고 이제 크로포트킨이 이러한 논설을 많이 발표했던 것은 잘 안 알려져 있죠. 근데 크로포트킨은 거의 매호마다 이다르 과학 해가지고 과학 논평을 썼습니다. 사실은 이 크로포트킨의 그 상호구조론이나 이러한 책들에 실린 논설들 전부가 바로 이 19th century에 배제되었던 논설을 묶어가지고 책을 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크로포트킨의 그런 논설을 중심으로 그 전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다윈은 그 진화론이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으로 이끌까 그것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어, 사실은 이 진화론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제 토마스 헉슬리나 허버트 스펜서 같은 이런 뭐 문필가이면서 과학자이기도 하고 또 사회 이론가이기도 했던 이런 사람들의 활발한 강연과 논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 진화론이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880년대가 되면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과학의 어떤 정통론으로 대두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19th century나 컨템포러리 리뷰 여기에 보면 성서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창조 신화에서부터 예수 배속의 의미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또는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구약의 여러 내용들이요. 이것을 사실 여부를 묻는 그러한 논설들도 많이 게재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고기를 해석학이나 성서 해석학이나 문헌학 연구 이런 것들을 번역 논설도 실리고 그걸 소개하는 그런 논설들도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관련지어서 당대 유행했던 유행어들 예를 들어서 struggle for existence 사실 이것은 다윈이 쓰기는 했지만 다윈 자신의 조어가 아니고요. 이 멜더 알려져 있고 또 그 외에 헉슬리의 조어인 이 에그노스티시즘 이 불가지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의 진화론 물결을 타고 탈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지금 보여주는 유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스펜서가 처음 사용한 이 적자생존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윈이 언급한 생물학적인 진화론 이것을 스펜서가 사회 진화론까지 확장시키면서 쓴 어떤 용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이와 같은 일련의 반기독교적인 과학 담론 이것에 대한 반론은 오히려 영국 국교의 인사보다는 이 카톨릭의 존 뉴먼 추기경이나 헨리 매닝 물론 이분들은 옥스퍼드 운동을 주도하다가 후에 카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만은 이들이 상당히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기독교 옹호론을 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특이한 것은 당시 영국 총리를 4번이나 지냈던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성서 해석 문제에서부터 해석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반론 활동을 벌립니다. 이게 거의 통속적 진화론으로 알려져 있는 이게 헉슬리의 책 1863년에 나온 책의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결국 이제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이 유래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어떤 통속적 진화론의 어떤 표경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캠브리지의 교수였던 이 윌리엄 허셀 이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물론 칸트도 얘기했다고 합니다만은 확인은 못했고요. 이 다른 행성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처음 했죠. 이게 이 토머스 페인 이 사람은 뭐 18세기 말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새로운 천문학 지식을 접하면서 페인이 이게 대서구 계획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제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또 천문학자이면서도 복수의 행성의
행성에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있어요. 윌리엄 퓨얼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은 그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오히려 과학적 발견보다도 성서적 세계관을 좀 더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오직 지구만 인간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력학의 지식도 또한 그 당시 성서적 세계관의 중요한 도전으로 등장했는데요. 뭐 상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요. 그 다음에 2법칙, 그 엔트로피 증가의 기가역성을 얘기하는 이 연력학 그 여러 어떤 지적인 발견이 말하자면 이제 상징적으로 성서의 어떤 아마겟돈 같은 역사의 종말, 이것에 대한 회의론과 연결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거기에 되면 뭐 종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동되면 영원히 움직이는 어떤 완벽한 기계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연력학 개념이 받아들여졌고요. 또 제2법칙의 이 비가역성, 말하자면 엔트로피 증가의 비가역성, 이것도 이 종말론적 사회의 어떤 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연력학을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헬름홀츠, 이 사람은 또 그 휴월의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정반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주의 에너지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전체량 중에서 일하는 데 작용할 수 없는 양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언젠가 모든 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는 날, 바로 그 종말에 올 수 있다. 물론 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9세기 지만을 검토했을 때 새로운 과학 지식과 성서적 세계관의 충돌에 대한 기독교 측의 성찰을 보여주는 기고문은 상당히 드문 편이었다. 말하자면 특히 그 영국 국교회 인사들 중에서 이러한 성찰을 보여주는 논설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 사람은 이건 웨스트민스터 리뷰의 기고문인데요. 램지라는 사람의 논설인데요. 이 램지라는 사람의 논설은, 이 사람은 이제 뭐 저명 인사도 아니고 아마도 일반 독자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과학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종교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냐, 이런 그 논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논설의 개요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 램지는 절대적 의미의 종교성 대신에 종교의 변화를 당연시합니다. 시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종교도 변화된다. 이전 관행과 신앙으로는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서도 종교의 도덕적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개념도 이전의 인격신이자 유일신으로서의 최고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근원적 주재자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초월적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의 유용성, 그 다음에 종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뭐라고 할까, 그 종교의 에센스 또는 이론, 이러한 것들이 그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을 가지고 또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정서 속에, 그러면서도 과학 지식의 증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정서 속에 이러한 정서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예외적인 사례일지도 알 수는 없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이 초등교육의 공립화와 공교 교육 문제인데요. 영국에서는 프랑스나 이런 대륙에 비해서 그 제도적인 차원의 초등교육이 국가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국교회, 비국교회가 경쟁적으로 초등교육을 책임졌는데, 보통 그 학교 제도 학교는 베이스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국교회나 비교, 비국교회가 이제 그 기부금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에 전부 다 그 학교를 세워나간 거죠. 그다음에 주일학교는 뭐 잘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층의 경우에는 보통 노동자층의 글을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안이 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것이 계속 유지되는데, 산업화 이후에 국민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870년에 초등교육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등교육법은 기존의 종교단체 운영의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주간 학교가 없는 지역에는 정부에서 학교를 신설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로 종교 단체가 운영하지 않는 그러한 학교들이 늘어나게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공립학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이 문제가 됐어요. 종교 교육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관심을 주기는 했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그 개선책을 들고 나온 분이 이 매닝 추기경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비국교회, 영국 국교회, 카톨릭 종파가 공유하는 내용을 묶어가지고 종교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통일된 종교 교육을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드릴 에피소드는 이제 대학의 이 불가지름 풍조인데요. 뭐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은 19세기지에 어떤 한 그 대학 갓 졸업한 졸업생이, 이 졸업생은 나중에 그 이력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국교에 성직자로 쭉 있었습니다. 사제로. 이 대학의 학생들의 이 종교 수업, 그다음에 태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위선적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글을 써가지고 이것에 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젊은 선생들이요, 이 튜터들, 그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튜터들, 이들의 대부분이 이 시니시즘, 불가지론 이것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젊은 대학 신입생들이 이들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냉소주의에 빠집니다. 이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서는 대개 3년 학과를 마쳤을 때 이 우등 졸업생, 본, 이들은 그대로 그냥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강의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상당한 엘리트 의식도 있고, 그리고 이들 사이에 바로 이 탈기독교, 또 시니시즘, 이러한 풍조가 발현이 됐다,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에피소드는 결국은 19세기 후반에 영국 사회에서 기독교 세계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러한 충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영국 국교회, 아무래도 다수파니까요, 영국 국교회의 어떤 반응이나 대응, 깊은 성찰이 최소한 당시에 리뷰에 나타난 논설 분석을 통해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말하자면 쇠퇴의 어떤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당시에 직면했던 여러 충격,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시 다수파였던 국교회에서 이에 대한 성찰이나 대응,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전주의 옥성도 교수님은 꽁종끝디르식의 한국교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0년, 30년 또는 50년 주기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주기 변동을 보여줬는데, 최소한 영국 사회에 관한 한 이것을 꽁종끝디르냐 또는 롱디레냐, 제가 볼 때는 이제 18세기 이후에 롱디레다. 롱디레인데 장기 지속적인 탈기독교화가 장기 지속적인 것인데, 다만 그 장기 지속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계기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18세기도 있었을 거고 19세기 후반도 있었을 것이고 1차 대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 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